정편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유식에서는 몸과 마음의 관계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몸과 마음의 관계는 서양 문화에서는 역사 이래 꾸준한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우주관에 따라서 유심론이 우세하기도 하고 유물론이 우세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 서양 문화는 과학에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물론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선진 서양 사회에서는 인간의 마음은 뇌의 부수현상으로 생각합니다. 유식에서는 중생을 오온이라고 하는데 오온이란 색, 수상, 행식 등 5가지 온 덩어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색은 몸을 말하고 수상, 행식은 마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유식에서는 중생의 구조는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또 12연기법에서도 12번째인 식이 몸을 얻어서 첫 번째인 이 명색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명은 마음을 말하고 색은 육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중생의 구조는 몸과 마음이 별개로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중생의 구조가 몸과 마음이 별개라면 각각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대보적경과 불설포태경에 사람이 수정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태어남의 조건인 삼처 현전이 갖추어지면 어머니의 검문, 즉 성기로 입대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삼처 현전이란 정자와 난자와 그리고 중류의 삼합을 말하며 중류는 사후의 영혼이 다시 태어날 때까지의 중간 단계의 영혼을 말하며 더 정확하게는 죽은 사람의 제8식 아레아식을 말합니다. 이 내용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난자, 정자, 중류 등 셋이 삼합을 이루면서 임신이 성립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인간은 수정하는 순간부터 몸과 마음이 별개로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유식에서 중생의 제6식, 제7식 및 제8식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8식은 중류로서 난자와 정자가 수정하는 순간부터 참여합니다. 이와 같이 삼합에 의하여 생명체가 성립되면 곧바로 제7식이 생기고 그 다음 순간에 제6식이 일어나며 수정 후 7일 이후부터 전5식이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더라도 여기에 제8식이 들어가야 수정란이 형성되고 임신이 성립되기 때문에 정자와 난자의 결합체라는 물질적 존재에 대해서 정신적 존재인 제8식은 생명을 불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이란 육체의 제8식이 결합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유식에서 중생을 명색 혹은 오온이라고 하는데 명색이나 오온은 몸과 마음을 말하며 수정하는 과정에서 보면 정자와 난자라는 몸과 아레아식이라는 마음이 결합된 것이므로 유식에서는 중생은 몸과 마음이 별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생을 구성하는 몸은 우주적
아래 야식에서 전변한 것이고 중생을 구성하는 마음 또한 아래 야식에서 전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식에서 말하는 몸과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몸과 마음은 서로 별개의 존재이지만 이와 같이 중첩되어 있고 마음은 볼 수 없기 때문에 마치 몸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대과학의 첨단 과학 장비를 이용하면 마음의 정체를 바뀔 수 있을까요? 첨단 과학 장비를 이용하면 중생의 몸의 일부인 뇌에 관해서는 매우 자세히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첨단 과학 장비라도 마음 자체는 바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적 도구인 첨단 과학 장비가 마음을 관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유일한 도구는 바로 명상 혹은 참선에 들어가서 마음이 마음을 관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최신과학을 들먹거리면서 유식과 비교하는 것은 전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유식에서 몸과 마음을 별개로 본다면 죽을 때 몸과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제6식, 제7식 및 제8식으로 구성되어 있던 중생의 마음은 죽기 직전에 제6식과 제7식은 제8식의 종자로서 저장되어 제8식에 혼합되면서 하나로 되고 이와 같이 하나로 통일된 의식구조, 즉 제8식이 육체로부터 빠져나오면 생을 마감한다고 말합니다. 사후에는 육체는 분해되어 흩어지지만 제8식은 사라지지 않고 공간에 일정 기간 동안 남아있게 되는데 이것을 불교에서는 중류라고 부릅니다. 중류는 인연을 만나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부부가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는 순간에 중류가 스며들게 되면서 새로운 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은 유식에서 몸과 마음이 별개라면은 물리적 구조인 몸과 비물리적 구조인 마음은 어떻게 연결이 가능하다고 말할까요? 초기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몸을 법신과 생신으로 두 가지를 구별하여 이신설을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서 생신은 현실에 나타난 부처님의 구체적인 몸을 의미하며 법신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부처님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신설의 다른 이름으로는 법신, 생신, 색신 혹은 실신, 생신이라고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처님의 몸에 대해서만 이신설을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대중의 몸에 대해서도 이신설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불교가 중간학파, 유식학파 및 선종 등을 거치면서 중생의 구성 요소인 법신과 색신의 양자 간의 회통, 소통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 구조인 법신이 존재하고 또 눈에 보이는 물질적 구조인 색신이 존재하는데 양자 간에 어떻게 회통, 소통이 가능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 간의 회통을 담당하는 요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회통을 담당하는 보신을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중생의 몸의 구조는 법신, 보신, 색신으로 된 것인데 색신 대신에 보통은
화신 혹은 응신이라고 합니다. 즉 법신, 보신, 화신이 되는데 이것을 삼신설이라고 합니다. 하엄경에는 부처의 몸을 비로자납을 문수보살 및 보현보살 등으로 지나게 되는데 이것을 삼성설이라고 하며 셋이 마치 하나처럼 보이기 때문에 삼성원흉이라고 말합니다. 본인은 삼성설은 삼신설과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신설에 대한 유식에서의 설명을 보면 법신은 우주의 충만한 아래아식, 즉 우주심이 전변하여 사람의 의식체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때 사람의 의식체를 법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만유의 본체인 진여가 거처하는 몸이라는 뜻입니다. 보신은 무량광이라는 빛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주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즉 백천만억으로 만억으로 나타나는 빛과 같은 에너지적 존재라고 했으며 법신의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화신은 색신으로 현상화된 것, 즉 육신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삼신설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중생은 겉으로는 하나의 몸, 즉 화신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견성의 눈으로 보면은 4차원적 존재인 보신도 존재하고 고차원적 존재인 법신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물리적 구조인 화신은 보신의 중개 역할에 의하여 비물리적인 법신과 연결이 가능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식의 삼신설은 매우 독창적인 개념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17세기 데카르트는 인간은 마음과 몸이 별개의 구조라는 심신이원론을 주장하였으나 물질적인 몸과 비물질적인 마음이 어떻게 연결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대로 답을 내놓지 못하여 결국 이원론은 몰락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식에서는 몸과 마음의 연결고리로서 보신을 제시하여 인간의 삼신설을 설립하였습니다. 불교의 삼신설과 비슷한 개념을 연구한 현대과학자 중에 글렌 레인이 있습니다. 글렌 레인은 하버드대 및 스탠포드 의대 등에서 25년간 교수를 역임했던 양자 화학자인데 그는 양자 생물학이라는 책을 제출하였습니다. 글렌 레인은 양자 생물학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구조를 삼중구조로 보았습니다. 삼중구조란 육체, 피지컬 바디, 에너지체, 에너지 바디, 마음구조, 마인드 바디 등을 말하는데 이것은 현대의학에서 인간의 구조를 육체로만 보는 개념과는 너무 다릅니다. 글렌 레인의 인체 삼중구조에서 육체란 눈으로 볼 수 있는 3차원적 구조를 말하고 두 번째 에너지체란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파동구조를 말하며 세 번째 마음 구조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육체와 별개이면서 육체와 중첩되어 있는 고차원의 구조를 말합니다. 글렌 레인은 인체를 구성하는 분자, 세포, 조직, 장기 등에는 각각 고유의 분자, 파동장, 세포, 파동장, 조직
파동장 및 장기 파동장 등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의 파동장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하나로 연결된 인체의 파동장을 에너지체라고 불렀습니다. 그레네이는 인간의 마음은 양자 파동, 퀀텀 웨이브이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레네인이 마음을 양자 파동, 퀀텀 웨이브라고 생각한 이유는 1998년 이스라엘의 와이스맨 과학연구소의 하이브름 교수의 연구 때문입니다. 와이스맨 연구소의 연구 내용은 이렇습니다. 1801년 영국의 물리학자 토마스 영이 전자에 관한 파동 실험을 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전자총, 다음에 이중설이 싣는 중간 칸막이, 그리고 스크린을 준비한 다음에 여기서 전자총을 쏘아서 전자를 하나씩 이중 스릿을 통과시키고 스크린에 나타나는 무늬를 관찰했습니다. 만약에 전자가 입자라면은 두 줄의 이런 줄무늬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전자총을 쏘았는데 스크린에는 이런 간섭 무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전자가 파동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실험의 전 과정을 지켜보는 이 관찰자를 입회시키고 동일한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스크린에는 두 줄의 이런 줄무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전자가 입자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의 실험에서는 이런 간섭 무늬가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관찰기 없이 전자총을 쏜 경우에는 전자가 파동처럼 행동하여 이런 간섭 무늬가 나타났고 관찰자의 입회하에 전자총을 쏜 경우에는 전자가 입자처럼 행동하여 두 줄의 줄무늬가 나타났습니다. 이 실험의 연구자들은 자신들의 연구를 이렇게 요약하였습니다. 관찰자가 전자를 입자로 생각하고 관찰하면은 전자는 입자처럼 행동하고 반대로 파동으로 생각하고 관찰하면은 전자는 파동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인간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제촉하는 방아쇠 역할을 했습니다. 관찰자의 무엇이 전자에 작용하여 전자를 입자처럼 행동하게 하거나 혹은 파동처럼 행동하게 할 수 있는가? 과학자마다 생각이 다르지만 상당수의 과학자들은 관찰자의 마음이 전자를 입자로 행동하게 하거나 혹은 파동으로 행동하게 하였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관찰자, 사람의 마음을 일종의 양자파동, 퀀텀 웨이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레네인의 인체 3중 구조에서 몸과 마음의 연결이 가능한 것은 이 몸에는 파동 구조의 에너지체가 부속되어 있습니다. 또 마음은 또한 양자파동입니다. 따라서 마음은 이 에너지체와 공명을 매개로 하여 몸과 연결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레네인의 인간 3중 구조와 유식의 3신설 개념과 비교하면 유식의 화신은 그레네인의 용어로는 육체에 해당되고 유식의 보신은 그레네인의 에너지체에 해당되며 유식의 법신은 그레네인의 마음 구조에 해당된다고 할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식에서는 마음의 구조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유식에서는 마음의 구조를 전5식, 다음에 제6식, 제7식, 말라식, 제8식, 아레아식 등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유식에서는 5가지 감각기관을 오근이라고 하고 근에 상응하는 대상을 경이라 하여 오경을 설정하며 또 근에 따라 일어나는 인식을 구별하여 식이라고 했으며 그래서 5가지 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식을 전5식이라고 했습니다. 오근, 오경, 전5식을 도표로 작성하면 오근에는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 있고 오경에는 색경, 성경, 양경, 미경, 촉경이 있고 전5식에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유식에서 제6식은 전의식, 즉 감각기관에 의하여 감각자료가 주어지면 이를 비교하고 판단하여 분별하는 사량 분별을 하는 것이 제6식이라고 했습니다. 즉 제6식은 감각이나 혹은 사유를 통해 주어지는 일체의 의식 내용을 자신이 아닌 객관세계에 속하는 것으로 대상화해서 인지하는 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유식에서 제7식은 제6식의 근저에서 작동하면서 나라는 자아식을 유발하는 의식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체 존재를 나와 너, 크고 작음, 좋고 나쁨 등 분별심을 유발하는 의식이며 그래서 말라식은 아치, 아견, 아만, 아해 등의 근본 본내를 동반하는 망식이라고도 했습니다. 유식에서 제8식 아레아식은 부처님이 처음으로 발견했지만 유식의 요가 수행자들이 발견하여 더욱 일원화했습니다. 우주심으로서의 아레아식과 심청마음인 제8식의 아레아식은 동일한 것이지만 2가지 점에서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첫째, 우주심으로서의 아레아식은 우주 진공을 채우고 있는데 비하여 제8식으로서의 아레아식은 인간의 심청 마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르고 둘째는 우주심으로서의 아레아식은 그야말로 순수의식인데 비하여 제8식으로서의 아레아식은 순수의식 이외에 무한한 전생으로부터 종자가 저장된 부분이 섞여 있기 때문에 서로 다릅니다. 제8식에 종자가 저장되어 있다는 말은 유식에서는 몸으로 하든 입으로 하든 혹은 생각으로 하든 어떤 행위를 하면은 반드시 기록으로 저장되어 남는다고 하였는데 그것을 각각 신업, 구업, 의업이라고 하였고 업의 내용을 종자라고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개인의 고정관념, 세계관, 지식 혹은 문화 등 모든 것이 어김없이 제8식에 저장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개체가 진화 과정에서 경험한 모든 기록이 업으로서 아레아식에 저장되어 있는 셈입니다. 이와 같이 행위에 의하여 종자를 남기는 것을 훈습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업의 에너지, 즉 잠재 에너지는 그 보를 낳기까지 사라지지 않고 종자로서 훈습되어 보존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모든 업이 저장되는 것이 바로 제8식 아레아식입니다. 이와 같이
온이 짓는 일체의 업을 함장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아레아식을 장식이라고도 부릅니다. 일체의 업을 저장하고 있는 아레아식은 온이 흩어져 사라져도 아레아식에 저장된 업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에너지 보존 법칙처럼 말입니다. 아레아식에는 일체의 종자가 함장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냥 그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젠가 인연에 따라 다시 새로운 싹을 이뤄내기 위하여 함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저장되어 있는 종자 에너지, 업력은 언젠가는 반드시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는데 이것을 종자의 현행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6식과 제7식에 의하여 만들어진 업이 제8식의 종자로서 심겨져 있다가 인연이 갖추어지면 다시 표층으로 구체화되고 현재화되는 것을 현행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현생에서 제6식과 제7식의 분별작용에 의하여 다양한 업이 만들어지고 이 업이 죽음으로써 현생을 마감하면 제8식의 종자로 저장됩니다. 이것을 현행운 종자라고 합니다. 제8식에 저장된 종자가 생매를 거듭하면서 즉 윤회를 거듭하면서 제8식에 저장되었던 업이 다시 제6식과 제7식으로 재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제8식은 순수 의식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업식도 섞여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청정심이고 다른 하나는 잡염식, 즉 오염식입니다. 따라서 아레아식은 순수의식인 청정심과 종자가 저장된 잡염식의 두 가지 부분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레아식의 청정심을 별도로 제9식 아말라식이라고도 부릅니다. 따라서 아레아식은 제9식 아말라식과 잡염식이 혼합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A는 현생에서 6식, 7식 및 8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8식에는 전생에서 물려받은 종자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A가 생을 마감하고 죽게 되면은 B와 같이 제6식, 제7식이 종자로서 전환되어 이 6식, 7식이 여기에 종자로서 전환되어 제8식에 저장되겠습니다. 죽었던 B가 재생하게 되면은 C와 같이 다시 6식, 7식 및 8식이 형성되는데 이 8식에는 전생에서 물려받은 종자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또 생을 마감하면 죽으면 D와 같이 제6식 및 제7식이 종자로 전환되어 여기 6, 7식이 종자로 전환되어 제8식에 저장되겠습니다. 제8식에 저장된 종자가 생멸을 거듭한다면 즉 윤회를 거듭한다면 인간의 진화론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오늘날 과학에서는 다윈의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즉 우연에 의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진화의 요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식에서는 제8식에는 수많은
전생으로부터 저장된 종자가 함량되어 있어 종자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한 윤회는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유식의 윤회하는 과정에는 우연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식 개념으로 보면 인간의 진화는 제8식에 저장된 종자가 주동자이므로 자발적 진화 혹은 능동적 진화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과학계에서 주장하는 다윈의 진화론, 즉 진화란 우연에 의한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한다는 개념은 유식 개념으로 보면은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진화의 주체가 마음이라고 주장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의사이며 줄기세포 전문가인 브루스 립턴은 자발적 진화라는 책에서 생명의 진화란 다윈이 주장한 우연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향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진화의 주체는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유식의 마음 구조와 비슷한 개념을 연구한 현대 과학자 중에 칼 융이 있습니다. 융은 마음의 구조는 표면의식, 개인의식, 집합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개인의식은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 프로이드가 발견한 마음이고 집합의식은 칼 융이 발견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삼층구조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과대학 정신과 교수였던 그로프는 LSD라는 약물을 환자에게 투여하면 LSD의 투여 용량에 따라서 개인 무의식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집합 무의식증이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프로이드가 발견한 개인 무의식은 출생 이후 지금까지 표면의식이 인지한 것이든 혹은 자신도 모르게 인지된 것이든 모든 기억이 저장된 의식이라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학습도 개인 무의식 속에 기억으로 저장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무의식 속에는 방대한 기억들이 구조화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선천적 기억도 개인 무의식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의 언어 생성 능력은 개인 무의식에 저장된 선천적 기억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말을 배울 때 기억한 적이 없는 문장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개인 무의식에 저장된 기억 중에는 출생 이후 경험한 모든 감정들도 저장되어 있는데 이들 감정은 대부분 학습된 것입니다. 따라서 감정 조절에 대한 학습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화를 잘 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잘 참기도 하며 어떤 사람은 잘 우울에 빠지기도 합니다. 개인 무의식에 저장된 감정 중에는 선천적인 것도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한 개인에게 큰 정서장애를 일으킵니다. 칼 융이 발견한 집합무의식은 융은 꿈이나 환각의 내용 중에는 개인 무의식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무의식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그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계 방방곳곳을 여행하면서 각 민족의 종교와 신화를 수집하였는데 여기서 그는 전 인류는 공통된 내용의 무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융에게는 전 인류의 무의식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화가 만들어지던 시대에는 아직 통신의 수단이 없었는데 세계의 모든 대륙에서 신화의 내용이 비슷한 것은 신기하였고, 또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아 서로 교류가 불가능하였던 시대인데 원시 민족의 종교 내용이 세계의 모든 대륙에서와 비슷하다는 것도 신기하였습니다. 융은 이와 같이 전 인류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무의식을 집합무의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융은 집합무의식은 셀프와 원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셀프는 순수의식 혹은 우주의식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의식의 일부분이 인간의 마음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원형은 집합무의식의 셀프를 제외한 부분에 해당되는데, 원형은 물려받은 침전물이란 뜻인데 전생의 기억들이 저장된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즉 집합무의식은 사람이 단세포에서 출발하여 수억 년의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경험한 모든 기억이 저장되어 있는 의식입니다. 전생의 기억들은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융의 심리학에 많이 등장하는 원형, 즉 전생의 침전물로는 페르소나, 아니마, 아니무스, 그림자 등이 있습니다. 원형 속의 페르소나는 내가 닮고 싶은 이상형의 인간 혹은 내가 하고 싶은 직업 등을 말하는데, 전생에 수많은 직업을 경험했겠지만 가장 가까운 전생에서 자신이 교사였다면 집합무의식 속에 교사라는 직업이 강하게 업의 에너지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현세에 살면서 교사라는 직업이나 교사를 선호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원형 속의 아니마는 남성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여성적 요소라는 뜻입니다. 남성이 전생에 많은 여성으로서 삶을 경험했겠지만 가장 가까운 전생에서 자신이 여성이었다면 집합무의식 속에 여성성이 강하게 업의 에너지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현세에 남성으로 살면서도 다른 남성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원형 속의 아니무스는 여성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남성적 요소라는 뜻입니다. 아니마와 반대되는 경우입니다. 여성이 전생에 많은 남성으로서 삶을 경험했겠지만 가장 가까운 전생에서 자신이 남성이었다면 집합무의식 속에 남성성이 강하게 업의 에너지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현세의 여성으로 살면서도 다른 여성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원형 속의 그림자는 동물적 본능과 같은 강한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를 말합니다. 집합무의식 속에 저장된 본능에 해당되는 기억들이 저장된 요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갓난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젖냄새를 알고 그 젖냄새를 찾아서 젖꼭지를 빨게 됩니다. 또 집합무의식은 무한한 능력이 있는데 이것이 실험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즉 집합무의식은 직관, 투시, 텔레파시, 원격 투시 및 원격 치료, 예지력 등과 같은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많은 실험을 통하여 밝혀져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무한한 능력이 있다면 왜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는 이러한 마음의 무한한 능력을 흔히 접할 수 없을까요? 그 이유는 마음의 무한한 능력은 집합무의식이 하는 능력인데 만약 6세 이전에 태어나서 6세 이전에 집합무의식의 능력을 개발하면 집합무의식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 반사가 형성되어 성인이 되어서도 집합무의식의 무한한 능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합무의식의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하지 못하고 따라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용불용설에 의하여 인간의 무한한 능력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훈련에 의해서 집합무의식의 무한한 능력을 쉽게 터득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중국의 연구에 의하면 10세 전후의 아이들을 적절한 방법으로 보름 동안 훈련을 시키면 약 60%가 집합무의식의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고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이러한 능력을 쉽게 획득한다고 하였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게 10세가 아니라 6세 밑으로 훈련을 시켰다면 60%가 아니라 100%가 무한한 능력을 발휘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칼 융의 마음 구조와 유식의 마음 구조를 비교하면은 유식의 제6식은 융의 표면의식에 해당되고 유식의 제7 말라식은 융의 개의무식에 해당되며 유식의 제8 아래야식은 융의 집합무의식에 해당됩니다. 또 유식의 아래야식은 순수의식과 오염식으로 구분했는데 이것을 융의 용어로 바꾸면 순수의식은 자기 셀프에 해당되고 오염식은 원형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유식에서 가끔 제9 아말라식을 주장하는데 이는 융의 용어로는 자기 셀프에 해당. 유식의 우주적 아래야식, 즉 우주심은 융의 용어로는 그냥 집합무의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식에서는 인식의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유식에서는 인식의 과정에 대해서 호법의 4분설을 제시합니다. 4분설이란 상분, 견분, 자정분, 증자정분 등을 말합니다. 4분설에서 상분은 보여지는 부분, 즉 인식 대상을 말하고 상분을 보는 자가 있는데 이것을 유식에서는 견분이라고 하고 견분을 또 보는 자가 있는데 이를 자정분이라고 하며 최종적으로 자정분을 보는 자가 있는데 이를 증자정분이라고 했습니다. 유식 4분설을 유식학자들이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이런 그림도 그리고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하고 있으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유식의 인식 과정과 비슷한 개념을 연구한 현대 과학자 중에 데이비드 봄이 있습니다. 봄은 양자물리학에서 관찰자 효과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식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봄은 인식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홀로그램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과에 대한 홀로그램을 찍을 때 레이저 광선을 기준파와 물질파로 둘로 분광시킨 다음에 기준파와 물질파를 다시 합쳐서 사진용 필름에
감광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과의 홀로그램, 이게 사과의 홀로그램인데, 이 사과의 홀로그램에는 사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과에 관한 파동의 간섭 무늬만 나타날 뿐입니다. 사과의 홀로그램에서 사과를 보기 위해서는 다시 레이저를 쏘아야 공간에서 사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홀로그램 원리를 이용하여 봄이 주장한 인식 과정은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사과를 본다고 했을 때 사과의 웨이브 정보, 파동 정보가 빛의 에너지장에 실려서, 즉 사과의 정보가 빛의 에너지장의 변조, 모두 모듈레이션된 파동, 이게 변조된 파동이 눈으로 전달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눈에서 사과의 이 변조된 파동 정보가 디지털 정보로 전환된다고 했습니다. 이 파동 정보가 이와 같이 디지털 정보로 전환되고, 사과의 디지털 정보가 시신경을 거쳐서 사과의 디지털 정보가 시각 중추에 전달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뇌에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뇌의 에너지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 중추에 전달된 사과의 디지털 정보, 이 디지털 정보는 곧바로 뇌의 에너지장에 저장된다고 했죠. 즉 사과의 홀로그램이 이 뇌의 에너지장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과의 홀로그램에서 사과를 보기 위해서 레이저를 다시 쏘아야 사과를 볼 수 있듯이, 뇌의 에너지장에 저장된 사과의 홀로그램, 지금 이게 봤는데 여기에 이게 사과의 홀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사과를 보기 위해서는 마음의 눈으로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마음으로 보면 드디어 공간에 사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과를 보기 위해서 뭔가 별개인 마음의 존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보험의 인식 과정과 유식의 인식 과정을 비교하면, 유식의 상부는 인식 대상으로서 물질로 생각하면 될 것이고, 유식의 견부는 보험의 용어로는 뇌의 시각 중추에 전달된 물질의 디지털 정보에 해당될 것이며, 유식의 자정부는 보험의 용어로는 뇌의 파동장에 저장된 물질의 홀로그램에 해당될 것이며, 유식의 정자정부는 보험의 용어로는 마음에 해당될 것입니다. 다음은 유식에서는 고가 제거된 상태, 즉 멸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그림에서 보듯이 제8식의 종자가 계속해서 저장되기 때문에 종자의 업력에 의하여 다시 재생을 하면서 윤회를 거듭하게 됩니다. 종자가, 여기도 종자 또 자꾸 보태지고, 신청 마음에 업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을 무명이라고 하는데, 이 무명이 제거되지 않는 한 윤회는 계속됩니다. 그러나 수행에 의하여 제8식에 저장된 모든 종자를 제거하게 되면, 여기 있는 모든 종자를 제거하게 되면 그림 이와 같이 제8식은 오로지 순수의식, 일심 혹은 진여만 남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윤회를 멈추겠습니다. 이런 상태를 일제라고 합니다. 다음은 유식에서는 고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하여 어떻게 말했을까요? 유식은 아공과 법공을 깨달아 아집과 법집을 버리고 번뇌장과 소지장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집과 법집은 후천적으로 생길 수도 있고 선천적으로도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번뇌 중에 의식 차원의 사려 분별로 인하여 일어나는 집착을 분별기라고 부르고, 사려 분별 이전에 본능에 따라 일어나는 집착을 타원한 번뇌라는 의미로 구생기라고 합니다. 번뇌가 후천적인 것과 선천적인 것이 있으므로 후천적 번뇌, 즉 분별기 번뇌는 제6식의 바른 견해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지만, 선천적 번뇌, 즉 구생기 번뇌는 수행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를 견도라고 하고 후자를 수도라고 합니다. 유식에서는 견도와 수도를 포함하여 전체 수행 과정을 크게 5단계로 논하며 이를 유식 수행 5위라고 합니다. 즉 자량위, 가행위, 통달위, 수습위, 구경위 등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유식의 수행론은 견성과 해탈을 목표로 하고 있어 중생의 수행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유식의 수행론에 관한 부분은 중생들이 생활 속에서 유식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본인 생각에 유식 수행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청마오민 제8식 아레야식의 존재를 믿고 맡기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레야식은 삶의 고, 괴로움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무한한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레야식의 존재를 믿는 가장 쉬운 방법은 죽은 사람, 이거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을 비교하는 일입니다. 물질과 같은 우리 몸을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아레야식이 하기 때문입니다. 아레야식의 존재를 믿기 위해서 자기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지켜보면서 이것이 아레야식이 하는 짓이구나 하면서 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아레야식을 부르기 쉽게 주인공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면 편리하겠습니다. 칼 융도 피레몽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강아지도 이름을 불러야 꼬리를 흔들듯이 이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주인공, 너 지금 뭐하니? 밥 먹는다. 주인공, 너 지금 뭐하니? 숨 쉰다. 주인공, 너 지금 뭐하니? 책 본다. 즉 주인공이 있으니까 밥을 먹을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고 책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시도 때도 없이 주인공을 확인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도 아레야식의 존재를 믿을 수 없다면 할 수 없이 다음과 같이 상상으로 연습에 의해서라도 믿어야 하겠습니다. 상상으로 아레야식의 존재를 믿는 연습으로는 바깥에 제6식을 이렇게 파란색 원으로 그리고 그 안쪽에 제7식 말라식을 초록색 원으로 그리고 그 안쪽 제8식을 아레야식을 빨간색 원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제8식 안에 사람을 하나 그려놓고 그것을 제9식인 주인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에 대하여 커다란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주인공은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지혜를 절대적으로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에 각각 10분 정도 명상이 필요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마음의 스크린을 그린 다음 그 스크린 속에 마음의 3층 구조를 파란색 원, 초록색 원, 빨간색 원, 그리고 주인공을 그린 다음 이 주인공에 집중합니다. 즉, 이 주인공에 집중하는 것이 곧 명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괴로움과 마주치면 그때그때 해결해야 합니다. 고의 상황이 발생하면은 얼른 마음속으로 3층 구조를 그린 다음 이 주인공에 집중하면서 무한한 능력을 가진 주인공에게 믿고 맡깁니다. 즉, 생활 속에서 실천 수행을 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화가 날 때도 얼른 마음속으로 주인공에 집중하면서 주인공 네가 해결해 라고 하면 되고, 무서움이 생길 때도 마음속으로 주인공에 집중하면서 주인공 네가 해결해 라고 하면 되며, 또 몸에 아픈 데가 생길 때도 마음속으로 주인공에 집중하면서 주인공 네가 해결해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생활 속에서 화나는 일과 부딪혔을 때 그 순간마다 화를 해결하여 다음번에 화가 나는 일을 만났을 때 화가 나지 않는다면 일단 화남에 대한 업식은 해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공포를 만났을 때도 그 순간마다 공포를 해결하여 다음번에 공포를 만났을 때 공포를 느끼지 않으면 공포에 대한 업식은 해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거울에 잔뜩 붙어있는 불순물을 모두 제거하고 깨끗한 명경이 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아레아식 주인공을 믿고 맡기면서 몇 가지 경험을 한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험은 저는 15년이나 편두통을 앓아왔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을 달고 살았습니다. 어느 토요일에 또 편두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약은 안 먹고 주인공에게 맡겨보기로 했습니다. 주인공, 이 편두통 좀 해결해줘. 24시간 동안 잠도 자지 않고 사투를 벌린 결과 드디어 편두통을 제압할 수 있었고, 그 후에는 편두통은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두 번째 경험은 저는 집을 떠나 타지방으로 여행을 하면 항상 설사라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주인공에게 맡기는 치료를 하였습니다. 즉, 주인공, 이 설사 좀 해결해줘. 이 경우는 간단히 해결되었습니다. 본인의 세 번째 경험은 하루 종일 이사 준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왼쪽 허리에 담이 걸려 통증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주인공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이 근육 통증 좀 해결해줘. 오전 9시부터 주인공에 매달리다가 잠이 들었는데 11시경에 잠이 깨었습니다. 통증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과학이 마음을 배제된 과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시대도 누릴 수 없었던 물질 문명의 혜택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의 쓰나미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사람마다
자기 안에 마음이 존재하는 것도 모르고 마음을 사용할 줄도 모르기 때문에 개인이 타락하고 가정이 파괴되며 사회가 파괴되고 심지어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유식 공부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이 우리의 뇌 혹은 뭔가는 전혀 별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마음을 찾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자기 마음을 찾은 다음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갖춘 아라야식을 자신의 주인공으로 여기고 모든 것을 주인공을 믿고 의지하면서 생활한다면 우리는 고없는 인생을 얘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을 도와가면서 살 수 있는 여유도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나 조언이 할 일이 계시시면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